오늘 사연은 듣기에도 안타까운 아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임산부나 가슴 아픈 사연이 버거우신 분들은 이 사연은 조심해 주세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결국 행복해진다는 스포를 먼저 드립니다. 아침엔 사연. 안녕하세요. 사연이 가슴 아픈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제야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된 이야기를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잘 극복하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요. 또 그들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던 무렵의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한 번만 더 형을 말렸더라면 제가 형을 그렇게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매일 밤 했었습니다. 연년생이던 형과 저는 반은 다르지만 같은 학원에 다녔어요. 독서 토론, 영어회화, 창의력 미술, 개념원리 수학 등등의 학원을 요일별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운동과 음악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땡땡이를 치고 늦도록 축구를 하고 들어와 엄마에게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엄하지만 다정하고 늘 정답을 알고 있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종종 엄마를 보면 숨이 막히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죠. 나도 너네 엄마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안 웃어줘. 제가 보기에도 엄마가 저를 대할 때와 형을 대할 때 다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기영이 이번 테스트 잘 봤네. 다음 달엔 상급반으로 옮겨주신다고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거봐, 누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영이는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유태영, 너 진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이번 주에도 학원 2번이나 땡땡이 쳤지? 학원 한 번 안 갈 때마다 네 물건 하나씩 압수한다고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축구화랑 게임기 가져와. 당장! 형을 대할 때 엄마는 늘 정해진 규칙을 칼같이 지키셨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거침없이 매를 들기도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하고 싶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능력이 안 되셔서 더 할 수가 없었어. 이만큼 뒷받침해줄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알아? 지금 니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야. 노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커서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신나게 놀 수 있어. 그리고 유태영 너 축구에 재능 없어. 엄마 말 알아들어? 엄마는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유학을 접고 바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는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혼난 바로 다음 주 형은 또 학원 땡땡이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야 유기영, 공부 좋아하는 유기영. 형은 오늘 축구 딱 1시간만 하다가 갈게. 수학만 땡땡이 칠 테니까 선생님한테 오늘 하루만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줘. 알았지? 형, 지난주에 엄마한테 혼나고 오늘 또 땡땡이야? 오늘은 그냥 가자. 이번에는 물건 압수하는 걸로 안 끝난다고 했잖아. 형, 엄마 안 무서워? 딱 1시간만. 수학만 빠지고 독서 토론은 꼭 갈게. 형을 말릴 수도 없고 형이 혼나는 것도 싫었던 저는
선생님께 형이 아파서 양호실에서 좀 쉬었다가 독서 토론 수업으로 간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형이 다음 학원에는 꼭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혼나는 게 무서워 학원이 다 끝나자마자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축구를 하던 형 친구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태영이 너네 엄마한테 끌려갔어. 니네 형 오늘 죽었다고 본다. 형 친구의 말은 우리 형이 엄마한테 죽도록 혼날 거라는 말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형은 정말 죽은 채로 아파트 화단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경찰차 소리, 구급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형은 엄마한테 혼나다가 1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형은 엄마가 이번에 압수하기로 한 축구선수 피규어를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화단에 누워있던 형의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습됐는지 그 뒤의 일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뜨문뜨문 저희 가족은 웃고 있는 형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친척들, 오열하는 아버지, 소리 지르다 기절하시던 할머니, 그리고 멍하니 형의 사진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형이 그렇게 떠나고 한 달, 두 달? 우리 가족은 아파트를 떠나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다시 직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아팠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계셨습니다. 전학한 학교도 싫고 아픈 엄마를 두고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지만 매일 아침 말이 없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집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이모의 손에 이끌려 나와 그대로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인형처럼 매달려 흔들리는 엄마의 무릎부터 발끝을 보았고 그 하얗다 못해 퍼렇던 엄마의 다리가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제 입 밖으로 말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이었습니다. 11살밖에 안 됐던 제가 형과 어머니의 죽음을 차례대로 목격하고 받은 뇌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형에 이어 어머니까지 떠나고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살던 집은 팔려고 했으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집을 그대로 남겨둔 채 아버지는 잠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자며 친가로 들어갔고 곧 직장을 다시 다니셨는데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울먹이며 제게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라고 하셨고 할머니와 함께 열심히 치료를 하러 다녔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것은 잘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하기 힘들면 편지를 쓸까? 하고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말보다는 글을 쓰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무렵 제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의 불행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라는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초등학교를 다녔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보며 보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셨는데 제 앞에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모습조차 슬퍼 보여서 저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불편했습니다.
아빠를 정말 사랑했지만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빠를 볼 때마다 울먹이며 다그치셨습니다. 애가 졸지에 저렇게 지형이랑 엄마를 다 잃고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아빠라도 곁에 있어줘야지. 네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 어떻게 해? 지금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좋은 여자 하나 만나서 정착해. 애가 사람 구실은 하고 살게 해야지. 할머니는 아빠를 볼 때마다 울며 말씀하셨고 저는 할머니마저 떠날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기영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랑 매일 함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될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아빠는 새엄마가 될 뿐이라고 아줌마 한 분과 함께 집에 왔고 아줌마의 딸과 아빠와 저 이렇게 넷은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뻤지만 늘 화가 난 듯 보였어요. 말을 못하는 저만큼 말이 없었고 항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너 말 못한다며? 다행이다. 조용히 살자. 졸업하면 나가줄 테니까. 대답도 듣지 않고 혼자 내뱉고 나간 말이 저희가 1년 가까이 한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새엄마는 예뻤습니다. 누나가 새엄마를 닮았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 힘들면 아줌마라고 해도 돼. 아참 말을... 글은 쓰니? 할 말 있으면 종이에 적어줘.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참, 너 책 좋아한다며. 보고 싶은 책 같은 거 있으면 적어주면 내가 사다 줄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고 1년 정도는요. 아빠도 처음에는 새로 생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애쓰셨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두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늘 가족과 함께 캠핑 아니면 외식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 봤어요. 라고 메모지에 적는 정도였고 누나는 잘 지냈어요.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처음 한 번만 캠핑에 따라갔을 뿐 더 이상은 가족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고 저는 어디에 가든 책만 봤습니다. 예정아, 새아빠가 애쓰시잖아. 우리 같이 잘 지내려고 너도 노력은 해줘야지. 새아빠 같은 소리 하네. 뭘 얼마나 봤다고 아빠야? 내가 아빠가 몇 명이야? 지겨워 죽겠네. 엄마도 가슴 그만 떨어. 언제까지 착한 척할 거야? 가끔 제가 말을 못할 뿐 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까먹은 듯 두 모녀는 큰 소리로 싸우곤 했습니다. 아빠는 다시 출장이 잦아지셨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끔은 일주일이 넘도록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고 고등학생인 누나는 거의 밤 늦게야 잠만 자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줌마는 점점 제 방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상대가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니. 나야 그렇다 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다니. 너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다며. 듣기만 하고 말 못하는 거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하루 종일 나랑 단둘이 집에 있는 거 지겹지도 않냐고. 내 인생도 원래 이랬던 건 아니야. 나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
너무 잘 나가서 이상한 놈한테 걸렸던 게 문제지만 너네 아빠 말고 예정이 아빠 말이야. 비록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줌마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며 나 말고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되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는 횟수도 시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대하는 눈빛,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은 점점 도망치고 싶은 마음, 공포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4시간 정도 제 방에 있다 나가는 아줌마와 집에 들어오던 누나와 마주쳤습니다. 아줌마의 흐트러지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저의 기진맥진한 모습을 본 누나가 사납게 아줌마를 잡아 끌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모녀 사이에서 오갈 수 없는 온갖 험한 말과 쿵쾅거리는 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쳤어? 또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 지랄이야. 네가 언제 나를 엄마 취급이나 해줬어? 엄마가 엄마답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처럼 돼? 또 발정났어? 그랬어도 제발 1년만 참아. 나 곧 대학 가면 이런 걸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이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누가 너 대학 보내준대? 돈이 어딨어? 꿈 깨 이거 사. 걱정 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안 해. 내가 아니면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대학을 가?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서 너 밥이라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자는 줄 알아? 정말 고맙다. 낳아줘서. 이런 걸 보면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엄마도 명심해. 엄마도 이런 집에서 따뜻한 밥 계속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기영이 방에 다시는 들락거리지 마.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싸웠고 싸움이 무서운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베개를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자니? 누나는 여전히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베개 속에 머리를 묻고 떨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안 자면 좀 일어나 봐.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누나와 2마디 이상을 주고받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여. 너 말은 못하지만 혼자 밖에 돌아다닐 정도는 되지? 낮에 혼자 집에 있지 마. 너 검정고시 준비하잖아. 동네 도서관 시작하는 시간에 가서 끝날 때까지 거기서 공부해. 내가 알바 없는 날은 최대한 일찍 들어와서 같이 있어줄 테니까. 너네 아빠도 아직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너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자신을 지키란 말이야. 알아들어? 너를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방치하지 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제가 대충 알아들은 신호를 보내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검정색 막대기처럼 생긴 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지? 빨간색 동그라미는 녹음 버튼, 세모 모양은 플레이 버튼. 휴대폰은 위험하니까 여기다 증거를 남겨. 우리 엄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 너는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엄마가 아직 니네 아빠한테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가 뭐라고 해도 널 믿어주지 않을지 몰라. 최대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자기 엄마에게 그런 말을 쏟아내던 누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내 걱정하는 거니?
난 괜찮아. 충분히 단련됐어. 나도 저런 엄마가 불쌍해서 같이 있어주는 거지. 떠나려면 벌써 떠날 수 있었어. 나 미용 기술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누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도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우리 아빠한테 강간당해서 날 낳고 어린 나이에 혼자서 나 키우겠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기대 살다가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니 저 지경이 된 거야.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지만 아무튼 더 멀리 가기 전에 네가 직접 끊어줘야 해. 부탁한다. 누나의 간절한 눈빛에 격렬한 끄덕임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준 녹음기를 엄청 소중한 선물인 양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다음 날부터 누나의 말대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할머니와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는 시간을 빼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늘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퇴근이나 하교 후에 몰려들어 불편했고 아줌마가 꼭 체크를 했기에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평일 낮 도서관은 한적해서 집중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책을 읽기도 좋았습니다. 왜 진작 이 좋은 곳에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낮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누나는 말처럼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저의 저녁 시간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누나의 말대로 아줌마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어가며 누나가 준 녹음기에 차곡차곡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증거를 쓸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제 생일날 아빠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했고 처음으로 누나가 먼저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누나는 오늘이 그날이라는 톡을 보냈고 녹음기를 꼭 챙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누나는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누나,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한 학기도 더 다녀야 하는데 그럼 누난 어떡해? 난 아직은 괜찮아. 누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답장은 저를 재촉했습니다. 네가 내 걱정해주는 거야? 어이없다. 고맙지만 이 상태로는 내가 더 불안해서 못 견뎌.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동안 너한테도 너희 아빠한테도 고마웠다. 덕분에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학교 잘 다녔어. 너랑 살았던 2년이 내 인생 가장 포근한 시간이었어. 우리는 누나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조용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집의 스테이크 맛과 얇고 바삭하게 갓 구워져 나온 화덕 피자 맛은 제가 먹어본 것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후식으로 초코 파우더가 곱게 뿌려진 3단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누나가 톡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맛있는 음식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영이 생일이지만 기영이는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오자고 했어요. 누나의 친절한 말에 아빠와 아줌마는 오히려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래, 예정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내가 정말 고맙다. 예정아, 네가 웬일이야? 드디어 새아빠한테 마음을 연 거야? 엄마는 너무 기쁘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 걱정이 없네요. 저랑 기영이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정이 사춘기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정말 미안했었거든요. 기영이는 요즘 검정고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언어 치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줌마와 제가 잘 지낸다는 것 빼고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해서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정고시 준비도 준비지만 꾸준한 언어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어증은 발병 초기 3개월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입을 열 용기가 없었던 저의 상황을 이해해 준 선생님이 꾸준히 글을 쓰게 했고 글부터 시작해 차츰 말이 트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선생님이 감탄하셨었습니다. 그 사실을 할머니와 아빠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자 누나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영이 생일을 맞아서 기영이가 좀 준비한 게 있대요. 자기가 말을 꺼내기 힘드니까 저한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영아, 준비한 거 꺼내봐. 아빠의 기대에 찬 눈빛, 아줌마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누나의 응원하고 재촉하는 눈빛. 저는 조용히 그 눈빛들을 받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덜덜 손을 떨고 있자니 누나가 녹음기를 받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어색한 정막을 깨고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너희 아빠는 좀 다른 남자일 거라고 기대했지 뭐니? 그래, 뭐 다르긴 하지. 오히려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니 얼마나 좋아. 맨날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그대로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을 만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너희 아빠도 너도 볼수록 소름 끼쳐. 무슨 유령 같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귀신이라도 쓰인 사람들 같아. 하긴 이상할 것도 없지. 억울해서 이승을 못 든 두 귀신이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너희 아빠는 너 밥 해줄 사람으로 날 들인 거야. 다 큰 기집애 딸린 돈 없는 여자. 아주 만만했겠지. 너희 아빠는 남자 구실을 못해. 너도 그러니? 다른 남자들 같으면 한참 혈기왕성해서 난리칠 나이에 너는 어쩜 그렇게 허옇게 떠서는 시체같이 그러고 있니? 내가 확인 좀 해줄까? 너희 할머니도 웃기는 여자야. 며느리 한번 그렇게 보내고 겁이 많아진 건지 내가 자기 새끼 돌보고 있는데 한 번 찾아와 보지도 않니? 일주일에 3번씩이나 만나면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지도 않지? 겁쟁이. 자기가 또 다 떠안아야 할까봐 어지간히 겁이 나나 보다. 내가 해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내가 밥에 뭘 탔을지 알고? 니네 형 자살하고 네 엄마 자살하고 지금 네 상태에서 너 하나 죽어나가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잖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탔어. 네가 내 밥줄인데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밥줄을 끊겠니? 아줌마는 선을 넘을 듯 말 듯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늘어놓는 폭언은 점점 대담해졌지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강도는 제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내내 저는 귀를 막고 있었고 누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기절이라도 할 때 보였고 아빠는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굳게 닫고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2시간여의 녹음기가 플레이되는 동안 몇 번이나 레스토랑 직원들이 들락거렸고 아빠는 미동도 않은 채 묵묵히 그 녹음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제 손목을 잡고 그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는 조금씩 흐느끼셨습니다. 흐느낌은 점점 커졌고 결국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 통곡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기영아. 정말 아빠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 태영아. 정말 미안해, 여보.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기영아. 태영아. 아빠는 그렇게 저와 형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 아줌마와 누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줌마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직장과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주택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살던 아파트를 모두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영아, 아빠랑 여행 가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멀리 가자. 세상 끝까지 가자. 어디가 됐든 얼마가 됐든 떠나자. 아빠랑 둘이 떠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아빠는 자주 형의 얘기와 엄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불행한 날들 이후로 우리는 형과 엄마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대화를 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뭔가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너무나도 쉽게 술술 형과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터키,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남미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을 침묵하며 트레킹에 집중했고 어떤 날은 바다를 보며 하루 종일 아빠의 수다를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길거리 카페에 앉아 아빠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떠듬떠듬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뮤지컬을 보고 박물관에 서서 책에서 보던 수많은 작품을 직접 보았습니다. 터키는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시기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핀란드에서 오로라가 보일 때까지 손발이 얼도록 며칠을 기다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도 배웠습니다. 쿠바는 1900년대 초반에 살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떠돌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형과 엄마의 이야기를 뿌리고 왔습니다. 아빠와 저는 지난 6, 7년 가슴 깊이 꼭꼭 묻어두었던 엄마와 형을 마지막 가루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 세계 곳곳에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와 함께 웃으며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누나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아주 가끔 누나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졸업 잘하고 취업했어. 머리꼬리 그게 뭐야? 예수님이냐? 누나 일하는 샵에 와. 핫한 스타일로 해줄게.
다시 만난 누나는 아주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는 꼭 벌어서 갚아드리겠다고 해. 정말 감사했다고. 누나는 제법 두툼하게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누나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 누나가 도와준 일을 아빠에게 편지로 적었고 아빠는 고민 끝에 아빠 명의로 전세를 얻어 누나와 아줌마가 살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학비도 조금 보태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덕분에 알바에 치이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야. 이런 행운을 얻지 못하면 우리 엄마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 정말 고맙다. 저는 떠듬떠듬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행운 나한테 고마워.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댓글 부탁드려요.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은 변경되었습니다.